들어가면 키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그, 일단은, 그, 빈칸 채워넣기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그 자유경제랑 거의 내용이 같죠? 거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풀고, 한 가지 문제만 얘기해보고, 서로 생각을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음. 왜 시장 경제인가, 김순욱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그 현진건 교수님보다 김순욱 교수님이 좀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 현진건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우파 바닥에서 열심히 그 활동가로서 학자이시지만 활동가로서 이렇게 계셔서 좀 더 강한 면이 있는데 김순욱 교수님은 이제 중앙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드럽게. 어쨌든 개요는 뭐 똑같은데 그냥 제가 써봤는데요.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인간의 본성, 문명의 발전, 효율적인 분배, 개인의 자유 이 네 가지 개념으로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결국에는 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나와요. 그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시장 경제가 필요한 이유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성훈님 첫째 첫째,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 무지하기 때문에 뭐 불완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완전. 둘째 둘째, 시장 경제는 오늘날 인류 번영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 인류 번영의 기초. 인류 문명을 결국에 세운 게 시장 경제라는 거죠. 세 번째 셋째, 시장 경제는 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때문. 시장 경제는 네, 경쟁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를 가져옴. 상향 평준화를 가져옴. 넷째 넷째, 시장 경제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네 그렇죠. 개인의 만족. 네 맞습니다. 결국 개인 문제 그리고 분배 문제 여기서 세 번째가 가장 그 저쪽에서는 완전 반대하는 거죠. 시장 경제 때문에 분배가 불공평해진다라는 건데 오히려 역사를 보면 시장 경제를 통해서 분배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상향 평준화.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도 어쨌든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더 올라가는 방향은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해볼게요. 김은지님,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네. 인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하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저는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적었습니다. 네, 부도덕하다. 네, 도덕적이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예, 계속하세요. 네,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의 박의 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과 탐욕 덕분이다. 네, 인간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가장 커지도록 자신의 자본을 사용한다. 공익을 증진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연금술이라고 부른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다발성에 있다. 시장 경제의 반대는 사회주의 개입 경제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어디에도 써 있진 않은데 아담 스미스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그 당시에 도덕 철학자 아담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그 도덕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 그 당시에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신을 믿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표현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문헌을 읽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을 읽고 하나님을 연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장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장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아마 본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자본론을 읽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담 스미스랑 같이 함께 그 도덕 철학자였었고 비슷한 자유주의 사상을 설파했던 데이비드 휴미가 있어요. 데이비드 흉이 있는데 데이비드 흉이 아주 그 완고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그 불가지론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도 같은 선상에서 데이비드 흉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무신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었고, 데이비드 흉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신앙이 깊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의 핵심이 자발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발성. volunteerism, 자발성. 그러니까 시장 경제 반대는 결국은 강제, 강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회주의에 맞설 때나 뭐 오늘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불로소득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정당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토지 문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 두 가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경제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네? 그렇죠? 세 번째, 김도원님 읽어주세요. 근데 이번 주 강의는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은, 토론만 토론. 네, 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기, 괜찮아요. 정혜민님, 이동 중이시구나. 정혜민님. 그러면은, 황민태님? 네, 그 근대 문명 그쪽인가요? 네, 저기 시장, 3번. 네, 근대문명의 원동력. 개인소득, 인구, 사회 발전 등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폭발적인 문명적 발전의 기점은 영국의 산업혁명이었다. 네, 말더스의 인구론이 주장하듯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인구 성장에 제한이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를 통해 가능해진 기술 혁신으로 인구 한계를 극복했다. 예, 그렇죠. 이사님, 예, 그 2번에요. 예. 빈칸 안 채운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안 했나? 그렇구나.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은 뭐죠? 경쟁과 자발적, 경쟁과 자발적 협동. 협동, 자발적 협동. 그리고 시장 경제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성. 포지티브 썸. 포지티브 썸은 이제 어, 경영학 그 용어 같아요. 경제학 용어고. 윈윈 게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 위에서요. 네, 시장경제 반대는 강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 강제 대신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사회주의 계획 정제의 핵심이 강제니까, 강제니까, 예, 그렇게 넣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빈부격차의 문제 4번. 그럼 다시 주성훈님 해보죠, 뭐. 빈부격차는 근대 이전 사회가 더 심했다일까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 상인?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르주아,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성장해 귀족들이 독차지한 부를 나눠 가짐으로써 빈부격차가 완화됐다. 네, 격차를 문제 삼으면 더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리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 예.
경제의 목표는 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빈곤 계층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야 한다일까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게 네. 경제의 목표는 아니지 않아요? 빈곤 계층의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게 그냥 약간 도덕적인 책임 정도, 약간 경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글쎄요. 경제 목표,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경제 목표는 결국에는 각자가 부를 창출하는 데 있죠. 그죠? 부를 창출하고, 재산을, 축적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 자손한테 많이 물려주는, 자손한테 많이 물려주는 것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적절히 살고.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경제의 목표를 준다면, 목표성을 준다면,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을, 어, 를 구제하는 데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제 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국가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야 되는, 보호라기보다는 보장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잖아요.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이 세 가지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보살피지 못할 정도의.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구제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살필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것은 필요하죠. 네. 사회주의는 그런 의욕조차 없애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정부가 무엇이든 강제하면 개인의 의욕, 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 경제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개인에게 다발성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개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 모든 사람은 더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역할을 사회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로잡기 때문에 국가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가는 결국에는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손을 빼는 게 좋아요. 어, 손을 빼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면, 격차의 해소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격차의 해소가 사실은 제일 더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효과가 크기 때문에 격차의 해소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향을 벗어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제 분배 효과도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낫다. 예, 그렇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다. 네, 불행의 원인은 비교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자족이다. 자족. 저는 자족이거나 만족. 그렇죠? 저는 근데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 행복의 비결은 감사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불행의 반대말, 불행의 원인은 불만족 혹은 불평 이렇게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감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이라는 기적. 김은지님 다시 왔어요. 사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반드시 우선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자신을 보살피고 난 후에 이웃 또한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사람들은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가렛 대처. 유럽 개인주의의 뿌리는 예수. 막스 베버. 예. 그리고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 즉 근대 문명을 이끌어낸 것은 개인주의다. 그렇죠. 근데 개인주의인데 그 개인주의를 이끌어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개혁?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서 이제 김순혁 교수님은 마틴 루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종교개혁이죠. 루터가 물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띠빙글리랑 칼빙이 대표적으로 많이 했죠. 그 역할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종교개혁이 더 가깝습니다. 종교의 뿌리는 민족의 뿌리는 조선, 고려 등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뿌리는 사실 이승만이다. 이승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네. 근데 이승만이 이제 서구 문명의 종교 개혁부터 시작된 그런 서구 문명의 전통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여기서도 이제 서구 문명 내지는 종교 개혁 그리고 김순욱 교수님도 결국에는 서구의 그 자유주의 문명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체제의 뿌리는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고 서구 문명에 있다. 근대 문명, 자유주의 바탕을 한 근대 문명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함축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이죠. 네. 개인주의의 미덕, 황민태님 아까 못하신다 그랬나? 저 가능합니다. 아, 예, 황민태님. 네,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네, 정시의 독립, 정시의 독립성과 고든 성격, 위협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수에 반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는 각오, 예, 네, 이웃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렇죠. 아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도 김숙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하이에크가 개인주의를 이렇게 딱 5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톨러랑스, 관용, 그리고 독립정신, 정신의 독립성, 그리고 위협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위협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 도전적인 정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수에 끌려가지 않고 다수에 반대해서 딱 신념을 유지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개인주의 하다 보면은 이기주의라고 이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거예요. 그럴만하고 그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고 다수를 따르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이게 맞는 게인지, 아,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할수록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웃과 협력하는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란, 강건희님 계시나요? 아니면 안성현님 안 계시고 다시 주성은님. 네.
배타적, 특권적, 독점적 조직을 반대하고 강제를 반대하는 주장? 하이에크. 강제일까요? 강제인가요? 저는 강제인 것 예, 맞아요. 같아요. 아니, 사실 뭐, 제가 그 강의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 억압 다 맞죠, 뭐. 정부의 억압, 압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이 좀 자, 어렵어요.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허, 이해가지고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유는 그렇죠. 남한테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다. 예. 그 강의에서 제가 뭘 보고, 이렇게 바로 이 발언 어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을 넣으면 돼요.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다. 적극적 자유가, 아니, 적극적 자유도 뭐 자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이 김순 교수님이 이제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실 때, 적극적 자유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어,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거 어디 정치사전, 아, 평양종합인쇄공사나 사회과학출판사요. 그쵸. 결국 북한식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해석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쉽죠. 근데 이렇게 자유주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자유주의를. 그래서 자유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배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뭔지 제가 그 강의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유는 무엇이 아니다. 적극적 자유. 방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방종, 그래, 그 맞는 것 같아요. 방종. 그렇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유를 방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리버테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리버테리안은 조금 더 고전적 자유와 결을 같이 하지만 조금 더 방종에 가까워요. 그래서 낙태라든가 안락사 이런 것에도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테리언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정치인이 몇 명 없는데 그들 대부분은 낙태 반대하고 이 안락사에 반대를 해요. 상당히 보수주의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경제학자들, 리버테리안 경제학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학자로 따지면은 로스바드라는 경제학자의 그 생각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대 이제 유명한 하이에크도 그렇지만은 하이에크, 미세스, 프리드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스바드 말고 이 세 명은 전부 다 낙태라든가 안락사 이런 문제 그 당시에는 크게 이슈화가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방종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네요, 그죠? 이게 다네요. 혹시 여기까지 한 거 중에 궁금한 거나 강의 들으면서 어,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 이거 끄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각자 그 생각은 해보셨을 테니까 질문이 자, 상속 문제. 상속은 정당하냐?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속은 거의 뭐 죄악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상속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의 탤런트, 개인의 탤런트. 내가 뭘 잘해.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부지런한 상황, 땀 흘리는 거. 열심히 내가 일해서
노력은 재능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 그죠? 그런 것도 사실 성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평등주의자의 경우에는 세 번째는 당연히 그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도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뭘 원하는지 모르겠죠, 잘. 근데 첫 번째는 사실은 그렇게 세 개를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확실하게 부당한 것 같아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원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첫 번째는 부럽기는 한데 정당한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은 그 부모님들 이 자유시장 경제 자체가 아까 배웠듯이 자발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녀에 대한 애착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겠다는 그것 또한 이제 의욕의 자발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녀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자녀를 예뻐해주고 약간 자기 자녀가 다른 이웃의 자녀보다 예쁜 것처럼 약간 네. 그게 이제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간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지만 음, 대부분은 자녀를 위해서 돈 벌러 다니기 싫어도 이제 회사를 가는 약간 그런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정당한 소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녀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되게 이상한 것처럼 악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버나? 뭐, 더 많은 술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버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부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안 그러면은 사실 어느 필요 이상의 돈을 벌 이유가 더 좋은 집을 살기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지 물론 편하게 살고 싶겠지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물려주는 게 정상이 아닐까 물려주려고 하는 욕망이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럼 김은지님. 저도 방금 얘기해주신 거랑 거의 동일한 생각인데, 저도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이 또 이제 부럽지만, 배 아프지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서 일구어낸 어떠한 노력의 결과들을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의 기초가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것 또한 부모의 어떤 DNA를 본받아서 그들이 그러한 DNA적인 어떤 능력들을 발휘함으로써 얻는 결과인데 사실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가 그래서 맞아요. 셋 다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근성, 이런 것도 사실 물려받는 측면이 많죠. 물론 이제 좋은 가정교육이라든가 좋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또 그런 게 생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려준다고 했을 때 부를 우리가 지금 부에다가 초점을 맞췄지만은 상속은 사실은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신념,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을 물려주고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상속은 정당하냐라고 그것이 권리라는 그런 개념을 두고 올바른 권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변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상속이 과연 정당하긴 한데 옳으냐 혹은 유익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상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아르바이트를 안 뛰어도 너무나 풍족한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습관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땀을 흘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익힐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땀을 흘려야 내가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원칙이 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상속이 그닥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바른 가치관을 교육을 한다면 뭐 시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더 안 그랬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사실은 더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 이재용은 물론 정부의 억압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물론 너무나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이 비교할 수 없는 혜택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재산을 적어도 현금으로 주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부에 우리가 초점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가 상속해야 될 것은 부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신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또 황민트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은 뭐 3번은 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1, 2번을 좀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게 어, 사실 그게 자신이 받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좀 느끼는 경향이 많은 거는 음, 좀 상대적 박탈감의 요소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게 어, 저는 그냥 논란 자체가 원래는 이게 문제가 왜 돼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물론 자기가 뭐 받은 게 없어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좋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1, 2, 3번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셨죠? 네, 어, 맞습니다. 그 김순욱 교수님 PPT 보시면은 다음 중에 정당한 소득은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첫 번째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그리고 두 번째가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것,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지런한 상황과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올릴 수 있나? 이쁘지는 않는구나. 잠깐만요. 그럼 2번은 그 약간 후천적, 어, 2번이 상속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고소득을 누린 건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이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성향, DNA적인 특성, 선천적인 그런 것들, 재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가진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었던 자라난 사람이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많고 뭐 특별히 과외도 받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를 좀 띄워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네, 저장을 잘 해서. 보입니다. 1, 2, 책 3번. 보여요? 야 네네. 어, 오케이, 오케이. 화면 공유 중. 공유했어요? 네. 내가 했구나. 어떻게 했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아까 김도원님 말씀하시다 네네. 말았나요? 네. 어, 정당하다는 게 방금 전에 조평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 옳은 거랑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틀린 거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1, 2, 3번 중에 다 정당하다고 봐요, 저는. 네, 옳다 아니냐, 유익하냐 그걸 떠나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어, 좀 불공정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소득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하려는 소득을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것이야. 이것은 나의 권리야. 주는 사람의 권리기도 하고 내 자녀의 권리야.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권리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유도하고 어, 움켜잡게 하려는, 그죠? 움켜잡게 하려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가 세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통해서 상속의 일부분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또 사회 분위기가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은 불로소득, 노동이 없는 대가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것은 너무나 자연적이죠.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죠. 물론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유익하느냐, 얼마나 유익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시대적으로 다르고 요즘 상황을 따져보면 재벌 2세들이나 3세들 보면은 그닥 유익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것도 그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받아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 부모한테 물려받은 소득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부도덕하게 하는 삶을 봤을 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에이 뭐야? 에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불공평한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또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꼭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상속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정당하느냐,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안성현님 그 소음 들으신 거죠? 네, 그리고 손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먼저. 도원님. 네네.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었을 때는 상속이 이제 그런 직업 약간 그런 쪽으로도 상속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소득으로 제한이 돼서 그렇지. 뭐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치는 거는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다들 네네 그렇지만 그렇구나. 직업이라면 이제 기업 같은 거를 물려주는 거.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좀 더 자극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교회에 대한 세습도 사실은 이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거기도 하고 그 직위 혹은 위치를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 어 그 기업, 뭐 삼성은 좀 너무 크니까 해당이 안 될 수 있어도 내가 작게 일군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이라든가 뭐 내지는 뭐 소기업, 중소기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자녀를 제대로 키웠다면 바르게 키운 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키웠다면은 이 내가 일군 이 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취지와 그 기업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 뜻대로 가장 잘 수행할 CEO를 이제 내 후임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 따져보면 사실 자녀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나를 봐왔고 내 직업 윤리를 봐왔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가 이것을 맡아서 이어가는 게 이어가는 게 이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물론 이제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부동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책임과 의무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를 떠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말하듯이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소형 교회라든가 작은 교회 정말 미자립 교회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왜 또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성현님 여기 질문도 해주셨고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속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상속이라는 것만 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냐 하면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정말 재능도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님이 사신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거고 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상속만 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제도는 정당할까라고 좀 더 크게 어, 좀 더 크게 볼 수 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속이라고 했을 때 상속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땐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제도가 그럼 정당해? 라고 확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게 정말로 대답하기가 어렵고 저조차도 맞아요. 어, 어, 그, 왜냐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사회 전체에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선뜻 그걸 반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주 네, 정확하게 말씀.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대물림이라든가 내 친구가 상속받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박탈감을 느껴서 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이 스스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옆에 일도 안 하고서는 돈을 받는 것을 보고서는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박탈감을 느껴서 어 하기가 싫어요. 그죠? 일을 하기가 싫어. 할 의욕이 안 생겨.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런 방식으로 돈을 받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당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비슷한 불로소득을 자꾸 꾀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생산하고 유도하는 제도가 정당하느냐 이렇게 음,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어, 불리하다, 불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음, 정당하느냐, 정, 정- 정당하지만 정당하느냐,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 그렇죠. 정당하지 않다고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상대적 발탈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 내가 느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정말 가난하더라도 그런 부의 대물림을 보고 막 박탈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를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려면 어떤 정당성을 권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려면은 보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한 것이다. 상대적 발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자면은 상대적 발탈감을 유도하는 모든 것들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대적 발달감을 그런 제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익하지 않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죠.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그 유익하지 않은 것도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사회 문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반기업적인 재벌에 대한 그 악하게 묘사를 하는 것. 최근에도 그런 영화가 나왔죠. 무슨 재벌 아들 2세? 뭐 그런 거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이 너무나 폭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하면은 나는 박탈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실제적인 박탈감이 아니라 너무나 주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속한 문화가 조장한 조장한 박탈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유익의 정도도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에 크게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 사회에서 좀 붐이 되고 있는 재테크나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조기 정년? 그 어, 파이어족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맞나요? 저는 경제적 자유가 어, 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갑자기 논리가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랬었지? 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자신의 자발성을 찾고, 자본주의를 옳게 이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반기업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근 거의 5년간 떠올랐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은 그 흐름을 좀 중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음, 다른 분들이나 박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강건희님이죠? 이, 예, 네네. 예. 그 기업 상속이랑 좀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상속세가 한 30억 자산이 넘으면은 대략 5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네. 개인 단위에서는 그렇게 떼가도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기업 소유하신 분들이 보통 대주주로 편입되잖아요. 대주주 기준은 일단 3억 이상이면 대주주인데, 아무리 작은 회사 갖고 있어도 그 주식 3억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주주로 분류되면은 상속세가 70%예요. 70%인데, 물론 이거를 어쩌지 회피를 해가지고 이재용도 그런 방법으로 상속을 한 건데, 이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 이제 좀 경제 재테크 쪽으로 넘어와서 한국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 시점에 최대한 주가를 팍팍 눌러놔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은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은 막 천억, 2천억 되는 그런 기현상의 그런 주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도한 상속세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뛰어드는 거를 굉장히 좀 뭐 좋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개인마다 기준도 애매하고 사실 저는 좀 그 상승장에서 나왔던 노이즈라고 보는 게 경제적 자유 소리하는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다들 지금 하락장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지.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 얘기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와 상속세 구조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가 문제가 정말 많죠.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는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레시홀드가 훨씬 더 높죠.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보통 거의 뭐 일반 기업인들도 상속을 하려면은 그렇게 많이 반을 떼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폐지를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셨죠? 최재원 위원장님께서 공약으로 공약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상대적 발탁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상속을 하는 것을 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속적 박탈감보다 실제적인 문화적으로 조장된 것 말고 실제적인 박탈감보다 상속세로 인해서 상속하면은 50%나 정부가 떼어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 같은 걸 해서 결국에는 상속을 하게끔 그렇게 불법을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현저하게 낮추든지 사실은 폐지하는 것이 어, 맞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상속 및 양도증여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논란이 되잖아요. 30억을 기부했는데 몇 년 뒤에 그 세금을 그 상속세 기부한 것에 대한 세금을 35억을 내래. 30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래요. 기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자? 그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법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응. 강건희님? 네네. 그래서 예. 보통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보면은 현금은 좀 별로 안 들고 있고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인데 사실 이거를 상속세를 따박따박 좀 빠르게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현금으로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내거나 부동산 팔아서 내다 보니까 최대한 편법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법인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죠. 편법을 자꾸 유도를 하고 뭐 주식이든 뭐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상속을 하려는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모든 그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어떤 몇 가지 그 배리어를 통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막히지 않고 결국에는 편법을 찾아낼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어, 국가의 내눈이 다 쓰고 돌아가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부작용. 상속을 나라가 가져가는 거가 못마땅해서 결국에는 다 탕진하겠다. 다 탕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기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지만 또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해도 세금을 떼간다니까. 뭐. 기부를 해도 세금을 떼간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 안 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혜민님? 다 나와가지고. 근데 저 처음에 이거 질문을 보다가, 좀 포커스를 저는 소득에 조금 맞췄었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좀 이렇게 배웠던 소득의 개념이 좀 일정한 어느 기간에 자기가 근로의 대가로 이제 얻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문이 이렇지 이제 보다가 그래서 물론 이제 강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맞추면 좀 진정한 소득은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좀 다르게 이제 정당한 소득에서 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확실히 뭐 아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 저도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배가 아프지만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서 자식이 있고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쨌든 억제하는 거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율이 좀 높잖아요. 이제 그냥 아까 여기 강의에서도 보면은 이 교수님이 이재명을 직접 거론을 하시던데 그냥 어쨌든 상속세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그냥 부자 때리기밖에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기업 죽이고. 사실 근데 생각보다 미국도 되게 상속세가 조금 크던데 제가 생각 음, 7%?
이렇게 아, 나오는 그건 거 이제 주마다 주마다. 달라서 음, 딱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거의 다는 없어요. 생성속세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몇몇 주에서는 스레시홀드가 있죠. 그냥 일반인들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정말 정말 부가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만약에 상속할 경우에는 몇 프로를 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50 절반 이상을 떼가고 막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 미국도 어느 주도. 음. 잘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제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질문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인컴을 말을 해요. 그냥 들어오는 돈, 내가 벌어서 불로소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서의 받는 소득만을 소득이라고 말을 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한테 받는 돈,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이런 거 정당하냐 이런 질문이었죠. 음. 또 저기 황민태님 얘기하셨나?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방금 전에 성혜님이 해주셨던 질문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그냥 이제 반기업 성향이 강한데 저희 나라가 이제 그냥 그 기업 직원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 늘리기 말한 거예요. 뭐 블로그 키워서 음, 이제 광고비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스토어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팔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고정소득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부수입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져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부수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뭔가 돈에 대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거든요. 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상대적 이런 흐름이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음. 물어봤습니다. 네. 특히 20대 남자들한테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 자체가 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잘 개발이 돼 있어서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냥 이 종목에 투자하고 수익을 음, 보고 매일 아침마다 그, 그거 그래프 검사하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20대 애들이.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그 종목을 비교하고 검사하고 맨날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는 것도 다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대가라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약간의 부수입이라고 표현을 하셨기도 하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수입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회를 엿보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조차도 부당하다라고 투자 자체를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 자체도 투기적인 형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일반인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투기가 늘었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투자라는 이런 현상이 늘었을까? 음, 그것은 뭐 딱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근로 시간 자체를 나라에서 결국에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업한테 규제를 가해서 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하는 일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나라가 사람들이 가정에 더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멋있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에 사람의 그런 생각이 똑같은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유도하는 대로 다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에서 얻지 못하는 일반적인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싶은데 노동의 제약을 받아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이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의 시간을 풀어놓으면 회사는 돈을 안 주고 계속 노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음, 제한을 해주고 남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그 시간에 그렇죠. 뭐 다른 거를 안 그러게 노동의 시간을 풀어버리면 노동은 계속 하는데 돈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글쎄. 그러니까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은 어, 여- 일반 출근 시간 이외에 일을 할 경우에 야근을 할 경우에는 그 야근 수당을 주는 게 합당하죠. 그리고 음, 그것이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야근 수당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죠. 어떤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죠. 야근을 한다고. 그렇지만은 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득 혹은 인컴 혹은 그 대가 이 대가를 시간이랑 같은 형상에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꼭 야근을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생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의 특성상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를 우리가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다리에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더 많이 더 낮은 직급일수록 그래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생산성과는 이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탈피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업 문화를 많이 혁신적으로 바꿔놓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생산이랑 저는 보수주의자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약간 대기업 몇 개만 약간 그렇게 하고 저의 회사조차도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막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약간 아이고, 핀란드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정의당에서 어, 때렸거든요. 저희 회사를. 그 이후로 이제 어, 거의 뭐 1시간 야근하거나 뭐 약간 요런 어,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 회사는 정의당을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약간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혜택을 고맙구나, 고맙구나. 받는 그럴 수 입장에서 있어요. 약간 방금 이거 좀 실제 그럴 수 상황에서 있어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을 좀 넓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노동자를 혹대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겠죠. 그죠? 아예 여기 때려칠 거야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그런 기업으로 가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업으로 가면서 그런 음, 악덕 기업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거나 수익을 못 내서 생산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퇴보되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적인 시장 경제로 인한 효과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고착화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어떤 충격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효과는 뭐 꼭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기업이 이거 이러다가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꼭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다 보면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를 떠나가고 다 저쪽 옆에 경쟁 기업한테 뺏기구나라고 되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가끔씩 단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 성행된 거는 약간 느낌이 내가 근로를 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돈을 음, 가지고 이제 내 계층을 바꾸고 싶 이런 이제 상대적 아, 박탈을 그치. 하는 이런 한탕이라든지 그쵸. 그런 거가 더, 대박. 어, 그런 거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아, 그렇죠. 약간의 도박성이 따라오죠. 그죠? 약간의 투자가 도박의 심리, 도박하려는 그 심리를 약간은 사실 이용하는 거예요. 로터리랑 거의 비슷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그 회사 어떤 정말 논리적으로 막 그래프를 계산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뜰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는 거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기업 찍어가지고 딱 이 기업이 잘 되기를. 그래서 내가 한탕을 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박성이 짙어요. 투자라는 게. 이렇게 도박성을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데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인 그 방향으로 더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도박성도 짙어지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많은 곳에 도박장이 훨씬 더 성행을 해요. 지하 도박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다 보면은 모든 경제 그런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투기보다 투자라면 바람직하다. 이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투기는 확실히 이제 나쁜 것이라고 보여지고 투자는 정당하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 사실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딱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음. 저는 뭐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그게 맞죠. 근데 돈을 버는 근데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을 이제 생각하자면은 내가 좋은 삶을 살지만은 조금 더 모든 인간이라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배를 이어서 내 자녀들이 더 풍족한 삶을 혹은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더 좋은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만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 비트코인이 근데 요즘 이제 망하는 게 거의 뚜렷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코인 안 해가지고 합니다. 코인 안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하던 분위기인데 이제 빨리 빼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성경책 하나 읽어주려고 펴놨는데 엎어버렸네. 그 신명기 15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움켜주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땅에는 이 땅에는 11절이에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희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뭐 희년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삼아서 사회주의자들은 이것 봐라, 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놓으래.
라고 하면서 돈을 걷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전혀.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여기에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돈을 나눠 가졌다라는 초대교회 이런 것들도 어디에도 국가가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뺏어서 분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정부라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교회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결국에는 개교회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움켜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더 많이 가져가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상속을 하려는 것처럼 결국에는 움켜쥐게 되죠. 그죠? 돈을 움켜쥐려는 그런 내 욕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재산의 축적을 방해한다면 결국에는 돈의 움켜짐을 나누려는 것을 방해하고 움켜짐을 유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 상속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나누지 않을 거야. 내 자녀한테만 이 돈을 물려줄 거야라는 그런 악한 마음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발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움켜짐을 유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인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상속을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상속은 돈을 상속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크게 말하면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기업, 에스테이트, 헤리티지 이런 것이지만은 그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앙, 그죠?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물려줌에 있어서 돈을 같이 물려주면은 신앙을 지키는데 더 불리해라고 판단이 된다면 돈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럴 권리는 있는 거예요. 내 돈을 내 자녀에게 줄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데 꼭 옳지는 않을 수가 있고 유익하지는 더더욱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 특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없으시면은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지난주랑 이번 주가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자유 경제는 인류의 번영을 낳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장 경제가 분배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시장 경제만큼 부를 더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준 체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회주의자들을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대할 때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정부는 강제할 그러한 권리도 없고 그러한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발성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두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거를 좀 우리 친구들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주성훈 자매님 정의당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조직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쌀 수입을 하게 됐다. 원래 쌀 수입 안 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모든 좌파들이 목숨을 걸 것처럼 농민들하고 같이 쌀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을 했어요. 어차피 그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런 세계 무역에서 약속한 국제 조약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낸다든지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농민 노동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노동운동이 더 활성화돼 있었고 농민 그룹은 굉장히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조직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 때 쌀투쟁 때 주사파들과 그 PD 계열들이 동시에 진입을 하면서 농민들을 규합하는 게 전국 조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이후에 대학생들이 농활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조직적으로 들어가면서 중고등학생들인 왜 대학생 언니 오빠들 오면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쿨 같은 걸 열어 1, 2주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 애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사회주의적 개념을 이제 심어주는데 정부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농민이니까 당연히 농촌이니까 도시보다 못 살겠죠. 그럼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분노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애들이 뿅뿅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또 키워놓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3, 40년 동안에 굉장히 조직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계층별로, 직업군별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사회 정치적 이슈나 아젠다로 만들고 투쟁의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이득을 누리게 된 사람들한테 이제 반드시 그것들을 또 모임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들을 잡고 이게 오래되면서 그런 세금을 통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매사에 전략적이야. 맞아. 우리 정혜민 님이 그렇게 매사에 전략적이. 왜냐면은 그들은 지하에서 올라왔고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지만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즉 자유민주주의의 모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타겟팅해서 굉장히 활동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 현진건 원장님의 강의에도 설명이 좀 지나가면서 문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했던 주장이 자기들이 분리할 때 했던 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균형 있으려면은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여도 우리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다. 마치 합리적 토론이 있으려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했죠.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균형 잡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죠. 그게 사회주의자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데올로기 0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전 국민을 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수도 없고요. 전 국민을 기독교인이 되도록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법과 조례들을 기독교적인 것을 법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여론을 형성해서 표를 받아내서 정치 시스템을 선택하는 이 구조에서 정말 2030 청년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주변의 친구들 또는 이 2030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정말 그런 과정들,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매사에 전략적으로 그 매사에 조직화를 했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 3, 40년의 결과로 나라를 이제 뒤집는 이런 상황까지 왔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한 몇 줄을 제외하고는 헌법의 몇 줄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물론 상위법인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면 그 밑에 법은 그렇게 그 헌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질서도 없기 때문에 헌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형사법이나 이런 밑에 법들도 잘못된 법들이 많고 예, 이번에 뭐 건강가족기본법 개정도 그렇고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그 개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기본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법이 나오면은 그 밑에 모든 법들이 바뀌어야 되고 밑에 모든 조례들도 바뀌기 때문에 기본법이라는 건 헌법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기본법이라는 거는 구체적 조항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얼마나 자기 삶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면서 개인의 삶에 궁극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전략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장악한 이 5년 동안에 대부분의 기본법에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기본법을 다 바꿔놓은 상황이고 그 밑에 하위법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이 우리나라는 보수 당이 없잖아요. 보수주의 철학이 성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상 철학적 기초에 기반한 기본법을 다시 재개정하고 올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기본법이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언어로 포장된 그러나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기본법들이 통과될 때 대부분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손을 들어주고 표를 하거든요. 사상적 기초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하면은 오늘 그래도 시장경제 두 번째 강의 때 좀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것이 영적 싸움을 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냐. 이건 이데올로기 영이기 때문에 영은 홀리거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데올로기 영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절대 이걸 바꿀 수 없다. 영적인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데올로기 영이다. 너 사회주의 영에 홀려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우리 완전 정신병자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 용어, 성경적 용어를 쓰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또래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또 심각하게 책도 안 읽고 문해력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평생 1년 내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성인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연평균 독서량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상위 몇 퍼센트가 그 독서량을 다 채운단 말이에요. 1년에 300권씩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성인이 뭐 4-5권 읽는다 뭐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예, 독서광들은 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에 지금 몇 권 읽는지 지금 통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에는 독서 토론 이런 거 우리 학원에서 해가지고 학부모 강의하면서 되게 통계를 찾아봤을 때는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미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에 우리나라는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통계가 한 26점 몇 프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숫자가. 거진 30% 육박 설명서, 약 설명서를 한 번 읽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더 많은 면에서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조평생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문화로 설득할 건지 어떻게 컨텐츠화할 건지 어떻게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다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제 시간에 들어오셔서 화면 켜시고 적극적으로 오늘처럼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교육 해주시고 귀한 시간 할애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조평세 박사님의 가정과 정말 그 교회와 또 그의 모든 사업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며 믿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모범들로 우리 어린 청년들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들 토론했던 것들 정말 논쟁이 될 만한 이 시대에 던질 만한 화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설득할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며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